한반도 평화경제포럼. 네,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그 정세 분석 시간을 오늘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 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시험도 임박, 이런 주제로 해서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조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정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결국 ICBM을 발사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17형이니 15형이니 많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지금 좀 유감스러운 게 화성 17형이냐 15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6,248.5km 고도, 최고 고도를 달성했거든요. 아, 로켓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화성 15형 2017년 11월에 쐈을 때는 이 차량을 싣고 가서 차량에 미사일을 세워놓고 차량은 이탈한 다음에 쐈거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이번에는 차량에서 바로 쐈어요. 아, 그러니까 훨씬 신속해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 ICBM 사상 최고의 엔진 추력을 보여줬고 신속 발사 능력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ICBM 위협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죠. 그럼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15형이 17형이니 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 논점이 이제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고 핵심은 북한의 ICBM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17형과 15형에 주목하지 말라 했는데 그 차이가 혹시 커요. 뭔가요? 아, 왜냐하면 일단 사거리는 북한이 이제 정상적인 사거리를 발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추력 같은 것, 고도 이런 거. 예를 들면 포수가 외야수가 하늘로 공을 높이 던지는 사람은 멀리도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를 보고 이제 사거리를 아. 계산해 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2017년 11월에 샀던 화성 15형은 사거리가 13,000km 정도 추정이 되고 화성 17형은 한 15,000km 플러스 알파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13,000이면 거의 다 커버가 돼요. 아, 15,000원이면 전역을. 거의 뭐 지금 멕시코까지도 지금 아. 커버가 될 정도거든요. 그리고 화성 15형은 로켓 엔진이 두 개예요. 318 엔진이라는 103개 엔진이 두 개인데 이번 화성 17형은 엔진이 네 개입니다. 더. 보통 이제 우리가 나로 있죠? 예. 누리호. 그게 이제 엔진 4개 클러스터링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최고의 우주 발사체가 똑같은 추력.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00톤인데 북한은 220톤. 아, 이미. 예, 240톤. 240톤. 그러니까 200톤 정도 추력이면은 인공위성을 올릴 수가 있는데 240톤이니까 엄청난 추력이죠. 그리고 크기도 화성 15형이 한 21m인데 화성 15형 24m. 직경도 화성 15형은 한 2m 정도. 그다음에 화성 17형은 2.5m.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대 바퀴 수도 화성 15형은 10개인데 17형은 11개예요. 그러니까 22개. 축이 11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ICBM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괴물입니다. 그럼 기술이 그 정도까지 아니죠.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크면 좋은 줄 알고. 오히려 네. 미국이 쓰는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18, 9m, 직경도 작네요. 1.8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탄두 능력을 구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크니까 오히려 기술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하고 북한 입장이 좀 많이 다르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 일본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합참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얘기일 텐데 합참은 이제 17형이 아니라 15형이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17형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일단 가능성. 자, 북한이 2월 27일 날, 3월 5일 날 발사한 거는 한국과 미국이 화성 17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합참과 미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어요. 예.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흘러나와서 15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근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사진을 짜깁기 했다. 그날 날씨와 발사 시간이 다르다. 사진을 보니까. 왜냐하면
오전 그림자와 오후 그림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근데 오후에 24일 날 쏜 거는 오후에 쐈는데 네. 찍힌 사진은 김 위원장이나 그림자가 반대. 반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 날씨로 봤을 때 그날 찍은 사진이 아니다. 짜깁기다. 근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영화 찍은 거 알죠? 탑건. 탑건. 아, 봤습니다. 그러면 엄청 웃었네. 그 얘기는 네. 자, 네. 2월 27일 날도 쐈고 화성 17형, 3월 5일도 쐈어요. 이 두 개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3월 16일 날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3월 24일 4번 쐈죠, 화성 17형을. 네. 그럼 이 중에서 좋은 장면만 골라서 편집 안 하겠어요? 편집했구나. 당연히 편집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엔진 연소 시간이 화성 15형과 같았다. 당연하죠. 왜냐 말했죠. 화성 15형이나 17형에 동일한 318 엔진을 쓴다고. 그럼 연소 시간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엔진의 노즐이 불꽃이 한쪽은 4개고 엔진이 네. 하나 2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공위성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는데 네. 생각해봐요. 이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서 높은 찍죠. 곳에서 찍으면 안 불꽃이 보이죠. 정확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정확히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화성 15형도 사실 엔진이 2개가 아니고 메인 엔진은 2개고 보조 엔진. 보조 엔진이 4개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꽃이 아. 나오면 화성 15형도 몇 개인지 금방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하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그 군 당국이 제시하는 근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군 당국의 설명은 3월 16일 날 쏴서 실패하니까 긴급하게 그 이전에 2017년에 쐈던 성공한 거를 다시 쐈다 이랬거든요. 자 화성 15형은 2017년에 한 번 쏴봤죠. 네. 화성 17형 몇 번 쏴봤어요? 2월 27일, 3월 5일, 실패한 3월 6일, 그 다음에 3월 16일, 그 다음에 24일이죠. 네 번 쐈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게 더 신뢰성이 높아요? 여러 번 쏜 게 더 신뢰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3월 16일 날 실패했던 거는 이번에 거는 6,248km 갔죠. 네. 근데 이거는 몇 킬로 올라가다 바로 터졌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2번은 성공했잖아요. 이 얘기는 엔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318 엔진은 성능이 다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함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엔진 2개짜리가 아무리 탄도 무게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4,475 갔거든요. 2017년에. 네. 지금 6,248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죠. 2천 차이 나죠. 거의 2,000 가까이 1,800, 2,000의 차이가 네. 나는데 그걸 쏘아 올린다? 그 힘으로? 아닐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날 그 화성 17형 쏘는 그 사인한 거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그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서류에다가 본인이 용감히 쏴라고 사인했다고요. 막 구두로 한 게 아니고. 거기 화성 17형 써 있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 화성 17형을 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그 측근들한테 다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요. 화성 15형 쏘고 17형 쐈다고 그랬으니까. 용감히 쏘라에. 그렇죠. 그다음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화성 17형 개발자들 한 800명을 데리고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럼 그 800명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화성 15형 쏘고 화성 17형을 쐈. 북한이 그런 1호 행사에서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아 1호 행사에서는. 그리고 그 800명의 입을 다 막아요? 화성 15형 쏘고 네. 화성 17형 쐈다고 다 상장 주고 그래요? 저는 뭐 합참도 그 판단도 존중해야 되지만 화성 17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을 봤어요. 탑건. 예. 네, 따라한 영상. 지금까지 북한에 나온 영상과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보다 좀 웃긴 했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지금 웃었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본인은 멋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요? 뭐 사인할 때 용감히 쏴라 이렇게 안 사인합니까? 그러죠. 바이든 대통령이 브레이브 이렇게 해요? 안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오바죠, 웃은 네.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지금 아주 용감하고 당당하게 지금 내가 화났다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왜냐? 내가 원하는 협상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화가 났고 나는 이제 용감히 앞으로 계속 할 거다. 나 봐라라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유치하죠. 그죠. 문이 촥 열리면서 탁 나타나고 막. 예, 그러니까 그 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내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저는 그런 영화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 내부에 아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경을 열었지만 이 만내기나 이런 그 수입 물품 가격도 안 내려가고 있고
안타까운 첩보가 하나가 뭐냐면은 맛내기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다. 시래기국에 맛내기라도 조미료거든요. 조미료라도 좀 넣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몇 년째 그게 안 들어오거든요. 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죠. 그 다음에 지금 조미료도 못 사 먹죠. 경제 지금 국경 열었지만은 일반 인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죠. 코로나 봉쇄 계속하죠. 그럼 민심이 어떻게 돼요? 흉흉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인데 조금 있으면은 4월 15일 날 김일성 주석 태양전? 예, 사망 이제 저기 출생 110주년이거든요. 네. 태양절. 그러면 이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여줄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폼 잡고 ICBM 갖고 나온 거죠. 참 공색한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게 자꾸 발사 위치도 그 평양 순안 공항이죠. 예. 거기를 자꾸 강조하면서 또 군사 기밀일 텐데 그것도 위험도 이런 이유를 고집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4번 다 순안공항에서 샀고요. 네. 어디서 샀냐면은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압니다. 아. 그 평양 순안공항 남쪽 주공항에 네. 남쪽에 보면은 부대 시설과 연결되는 폭 한 30m 되는 콘크리트 도로가 길게 있거든요. 거기서 샀어요. 그 왜 거기서 샀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가죽 잠바 입고 딱 문 네, 열리는 검은색. 건물 있죠. 네. 그 건물이 거기에 있어요. 아. 그게 이제 ICBM 경락고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에는 거대한 동굴 지하 기지가 있어요. 오. 이건 제가 영화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강철비네. 구글 지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발사한 차량이 크죠. 네. 그 차량 무게가 대략 150에서 60톤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바퀴 많은 거. 예.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음.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료를 가득 실은 ICBM을 싣게 되면 200톤이 넘어가요. 자, 우리 홍 차장님, 서울 시내에 200톤이 넘어가는 걸 견디는 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가장 큰 성수대교도 50톤인가 그래요. 네. 그럼 북한 도로 사정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200톤이 되는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도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뭉개지죠 시멘트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미사일 조립해서 바로 그 단단한 집안에서 쏜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한미가 바로 즉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NSC 열어서 바로 규탄했죠, 이번에. 네. 한두 시간 만에. 미국은 2시간 만인가에 대북 제재했죠. 그렇죠. 한국군이 2시간 만에 대형 사격을 했죠.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없죠. 보고 있었거든요. 아, 다 보고 있었네. 있었거든요. 이거 보라는 거죠. 지금 북한의 도발은 네. 다 예고해요. 1월달에 했잖아요. 나 모라토리움 깰 거야.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인공위성 쏴! 네. 인공위성 정찰위성 개발해! 라고 다 명령 내렸죠? 다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애가 엄마한테 자전거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떼쓰죠? 나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러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나 가출할 거야 이러죠.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죠 지금. 자꾸 내가 화났으니까 나를 봐라. 나를 지금 여기서 막지 않으면 난 더 간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 문 앞에 애가 가출하려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 하는 거예요. 나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가겠죠 이제 막지 않으면. 그럼 이제 나가는 게 핵실험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풍계리의 핵실험장이 4개 있어요. 동서남북에 있어요. 네. 우연히도. 제일 처음에 1차 핵실험했던 게 동쪽에 있던 핵실험장이에요. 근데 그때는 준비가 덜 돼서 방사능이 누출이 돼서 1차 핵실험 끝나고 거기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 6번 했는데 핵실험이 전체 그죠. 2차에서 5차까지는 북쪽에 있는 갱도에서 했어요. 이게 2차. 왜냐하면 그 핵실험장의 갱도가 하나가 있고 이걸 주갱도라고 그래요. 네. 메인 터널이 있고 사이드 터널이 있어요. 그걸 5개를 뚫어서 2, 3, 4, 5, 6차를 2번 갱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할 때 이 4개의 입구를 모두 폭파했거든요. 그죠. 자, 1차는 못 쓰겠죠. 오염됐으니까. 2차는 벌써 5번이나 핵실험했는데 폭파했으니까 아마 내부가 훼손이 되고 오염됐을 거예요. 차폐막이 부서져서. 그러면 남쪽에 있는 3번 갱도와 서쪽에 있는 4번 갱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3번 갱도를 지금 복구하고 있어요. 근데 3번 갱도를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입구를 폭파했어도 내부는 오염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방사능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 갱도를 입구를 뚫다가 입구가 한 100m 정도 막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북한이 폭파할 때 보여줬어요. 이 구조를. 여기 폭파한다고. 3번 갱도는 또 주갱도가 있고 끝에 가면 가지 갱도로 2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을 할 수 있죠. 복구하면. 그래서 입구를 뚫다가 안 되니까 옆에서
지름길로 지금 뚫고 아,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뚫는 예, 공항이 그 얘기예요. 뜻이구나. 앞쪽이 예. 길으니까. 음, 그래서 지금 핵실험장을 복구한다는 얘기는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뭐 일각에서 한 달 내에 한다. 제가 한 달 내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6번 핵실험했거든요. 그 정도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축적이 돼 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 정도 하고 나서 끝냈어요. 90년대. 아, 더 이상 안 했어요. 그 물론- 이유는 물론 이제 핵 선진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핵실험을 해요. 왜냐 핵탄두를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니까 핵실험이 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초대형 핵탄두도 생산하라고 그랬고 저위력 소형 핵탄두도 지금 전술핵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의 필요성이 있는데 급하진 않고 당장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 한두 달 내에 하거나 이러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나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가서는 언젠간 핵실험도 할 거예요. 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장은 아니지만 곧 할 가능성도 충분히 그 있다고 준비를 보고, 하는 거고 준비를. 그다음에 이제 나 보란 듯이 지금 복구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한테 계속 떼 쓰는 거예요. 지금 난 복구한다 지금. 그러니까 나 봐. 나 언젠가 또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신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전쟁도 있다 보니까 혹시 어떻게 이 부분이 이유가 혹시 정확하게 그거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혼란한 틈을 탔다. 네. 뭐 신정부도 아니에요. 어, 자, 왜냐? 음. 이미 1월 달에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예고했어요. 그죠. 1월에 정치국회의에서 핵실험, ICBM 발사. 음. 그럼 그때는 우크라이나는 2월 24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 1월이면 누가 대통령 될지 알아요? 몰랐죠. 전날 몰랐는데. 관계 없어요. 네. 북한이 자기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화성 집실험은 이미 지난해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그때 국방력 강화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사거리 12,000km, 명중률 제고. 이게 화성 집실험 말하는 거거든요. 화성 10호가 13,000이니까. 그 다음 전술핵 개발. 이거 단거리거든요. 네. 그동안 단거리 많이 쐈죠? 많이 샀죠. 미사일 매일 샀죠. 예. 거의. 그 다음에 고체 연료, 초대형 핵탄두. 이거 다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신정부나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관계없이 북한이 이미 지난해부터 또 올 1월부터 예고한 마이웨이를 가는 거다. 오로지 영향이 있다면 미국이죠. 미국. 올해 1월 달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러는 거다고 말했거든요. 그죠. 자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입장을 안 바꾸니까 나는 내 마이웨이를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다 한국 신정부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북한이 지금 자기 스케줄대로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핵실험의 최후의 카드가 생각하면 ICBM을 또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은 ICBM은 네. 자 이번에 ICBM 좀 간단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쏘면 거의 고도는 한 1000이나 1100으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많이 한 2, 3천을 가거든요. 네. 1단, 2단, 3단 로켓을 모두 분리해서 이게 추력이니까 계속 마지막에 이제 PBV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부스터 비하이클이라고 후 추진차라고 그러는데 네. 폭이 한 50cm 돼요. 네. 직경은 한 1m 좀 넘는. 여기에 탄두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3개 달려 있어요. 미국의 미니트맨. 탄두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엔진도 없는 모터가 원하는 목표까지 상공에 예를 들면은 뭐 베이징, 베이징, 네. 뭐 무슨 모스크바 가면서 하나씩 떨어뜨려요. 아, 그럼 시카고, 뉴욕,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추진체가 이동하면서 하나씩 떨구는 거예요. 미니트맨 3개니까. 그러면 이 탄도는 자기가 혼자 자력으로 고도의 열을 견디면서 재진입해서 목표물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단단해야죠. 기술이 네. 제일 어려워요. 아, 북한이 지금까지 쏜 건 이거거든요.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후추진체 기술은 한 번도 시험을 안 했어요. 아, 그 기술은 사실상 한 절반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됐어요. 다탄두 기술은. 그러니까 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 추진체가 P 머시기가 있으려면 PBV를 시험하려면 네. 그 다음에 목표물을 유도하려면 또 써야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아,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또 ICBM을 쏘면 전 세계가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CBM을 추가로 쏠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 우주개발국 가서 정찰위성을 다량으로 배치하라고 지시했거든요. 네. 그리고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개발하라고 한 무기가 2개예요.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 벌써 3번 쏴봤거든요. 그 다음 하나는 정찰위성. 그러니까 조만간 정찰위성 쏜다는 얘기죠. 아마 태양절 전후에서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고 또 추가 ICBM 발사할 거예요. 왜냐?
지금 17형이냐 15형이냐 막 얘기하면 그런 북한이 확실하게 또 보여줘요. 그동안 아. 보면. 그러니까 ICBM 발사 가능성, 정찰위성 가능성 높고 그러나 핵실험은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소식뿐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래도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대응책이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상응하는 그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양보할 수는 없으니까 중단했던 한미연합훈련 재개, 야외 기동훈련 포함한 거 말하는 겁니다. 대규모. 그 다음에 이 괌에 있는 전략자산 B-52H, 그 다음에 B-1B 이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훈련을 블루라이팅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B-1B나 B-52B가 오면 한미일 공군이 차례로 엄호하는 이런 훈련인데 이걸 북한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죠. 야외 기동훈련도 그거는 아마 재개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긴장 고조는 북한이 원하는 것도 파국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협상 국면이고 이 한반도 긴장 고조는 지금 뭐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 경제인들 많으시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고 협상 국면으로 가야 돼요. 북한도 원하는 게 협상 국면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네. 비핵화 협상으로 나와야죠. 나와야 되고 트럼프 레거시,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 북미 비핵화 협상 트랙을 정상회담 트랙으로 올려놨죠. 사상 최초로. 그죠. 그 다음에 영변 핵설 폐기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아까워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서 폐기를 하면 이게 바로 스몰들이거든.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게 스몰들이거든요. 또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조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면 돼요. 괜히 자존심 뭐 트럼프 대통령하는 거 관계없이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북한 비핵화는 수십 년 걸리거든요. 일단 입구를 뚫어놔야죠. 긴 터널 뚫려도 입구를 먼저 뚫어야 터널을 뚫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럼 또 하나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이거 다시 복구해 못해요. 부수면 복구 못하죠. 아, 그래요? 때려 부수는데 어떻게 복구해요? 미술등. 네. 아, 그렇죠. 그런데 대북제재 해제는 네.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쉽죠. 쉽죠, 그거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에서 안 도와주면 미국이 혼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웨이 제재할 때 뭐 딴 나라 도와줬어요? 미국이 혼자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일단 원칙적 강경한 대응을 하되 차분하게 협상의 국면을 열어서 장기적인 비핵화에 입구를 열어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말 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북한도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아까 아사 자주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끝으로 더 이제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재 정권은 의외로 취약합니다. 푸틴 대통령 체도 그렇고 김정은 체제도 매우 허약하고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17년 기억나요? 뭐 화염과 분노, 로켓맨, 뭐 핵단추, 트럼프랑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난리였죠. 바로 네. 2018년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죠. 평창 올림픽 평야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네. 자, 위기가 고조가 되면 그만큼 협상의 여지도 커집니다. 따라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북한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공개적인 행동을 하는 건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응석을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실 훨씬 많이 가진 게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국제협상에서 적게 가진 사람은 양보를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떨어진 옷 못 입죠. 그죠. 부자는 입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라는 협상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할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과 영변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해요. 한꺼번에 이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로드맵을 만들고 입구를 출발점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달성해 가면 시간은 걸리지만 국면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 분석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포럼